구속 취소 때문에도 이 난리가 났는데 마치 개선 장군 독립운동하다가 살아온 사람처럼 거기 손잡고 만세 부르는데 탄핵을 자꾸 미룬다? 분열만 더 깊어지죠.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 언론에 이제 그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석방 당시 모습 지지자들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만큼도 국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저는 뭐 됐어요. 그 모습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나 그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 그거는 뭐 저는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이번에도 이제 구속 취소되고 나올 때 전체 국민을 보고 네.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뭐 떳떳하고 당당한 대통령 모습은 아니었다고 네.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계산하면서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을 구속기한에 더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놓고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수본 의견이 있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검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소식 들을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검찰의 행태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동안에 검찰도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1심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석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뭐 막후에 뭐가 있나? 예를 들면 그동안에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것처럼 김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뭐 경험이 3번인가 있다는 정도로 둘 다 기획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사이 아니냐. 그 라인이 작용한 거냐. 왜냐하면 대검은 구속 석방하는 게 맞다 그랬고 네.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버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됐었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뭔가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서 저는 검찰총장 정도는 책임지는 게 맞다. 어쨌든 검찰이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실수한 거잖아요. 계산 잘못해서 석방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왜냐하면 당시에도 처음에 이제 구속한다 만다 이렇게 할 때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쓸데없는 절차를 자꾸 밟느냐. 뭔가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검찰이 시간 지체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건 저는 총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뭐 검사장 회의하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의도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볼 얘기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야오당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뭐 탄핵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 가지고 야당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뭐 탄핵을 하겠다, 네네.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수석 생각이 많이 다른데 검찰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에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그 재판부의 네. 그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고비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영장 청구 있잖아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부 다 서부지법에 갔잖아요. 그것도 왜 중앙지법에 가면 될 거를. 아니죠. 중앙지법에서도 문제 없다고 결정을 해줬잖아요. 구속특보심에서 그랬죠. 다 정리가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을 줬다는 건 충분히 인정.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흔들 정도의 문제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저는 이건 지적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변호인단이 한 행태를 보면 계속 브레이크 걸기 바빴잖아요. 그럼 거꾸로 민주당도 계속 헌재를 푸시하고 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변호인단이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는 걸 드리는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선전하고 선동했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을 해보니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가 불공정.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급하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이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그 상황이 강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계엄을 해서 군사력이 동원돼가지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절차에 따라만 가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의 급박성이랑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내란죄로 재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점, 한 톨 의혹도 없이 허점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경종을 울린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당일날 밤에 많은 국민들이 왜 빨리 국회의장이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안 하냐 이랬을 때 우원식 의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게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빨리 의결을 진행해달란 의원들의 재촉에도 우 의장은 이럴수록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고 지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의장님. 그냥 앞에까지 와 있어. 안건이 올라와. 그러니까 저쪽으로.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결국 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밖에 막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도 TV를 보는 사람들이 초조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헌법재판소도 말이죠. 1월 초에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 부분 하고요. 2월 3일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날 오후 2시에 결정을 발표하겠다 이랬는데 오전 11시 돼가지고 연기한다 이래요. 이거는 무슨 선진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11시 연기 발표. 예, 그럼요. 예. 또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정적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까지도 3분의 2인지 과반수인지 아직도 헌재가 결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반박할 빌미를 상당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실체적인 진실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노이즈를 줄여가면서 운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제대로 안 따져본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동안 했던 관료도 있고 법조문도 이런데 그럼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일대 전환이 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막상 막판에 와서 법원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할 때는 뭐 하다가 갑자기 입건만 돼서 그럼 당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피의자의 관점에 서느냐라고 질문하면 법원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릴 정도로 저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큰 흐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줘야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빨리 정리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이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 분열이나 혼란 이런 굉장히 걱정되는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속 취소까지 하면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문은 더 문제가 없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요 며칠이 급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땡길 이유도 없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또 미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평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례에 비춰보면 이미 할 때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91일 걸렸잖아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 63일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쉬운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끌 것도 없이 저는 빨리 종료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거 가지고 구속 취소 때문에도 이 난리가 났는데 마치 개선 장군 독립운동하다가 살아온 사람처럼 거기 손잡고 만세 부르는데 탄핵을 자꾸 미룬다? 분열만 더 깊어지죠.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언론에 이제 그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석방 당시 모습.
지지자들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만큼도 국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저는 글쎄요. 뭐 그 모습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나 그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 그거는 뭐 저는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이번에도 이제 구속 취소되고 나올 때 전체 국민을 보고 네.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뭐 떳떳하고 당당한 대통령 모습은 아니었다고. 네. 자, 근데 있잖아요.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을 환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기 대선에 있어서 서로 지금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국힘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도 이른바 감옥에 있으면 영어에 못 밀 때도 메시지를 내서 막 흔들었는데 지금 자유롭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건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광화문 집회도 나갈 수 있고 여의도 집회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움직이면서 에이 설마 대통령이 무슨 광화문하고 여의도 집회 나오겠어요? 그분에게 대통령이 설마라는 건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에이 그래도 이제까지 안 맞은 맞았다 적이 하더라도 없어요. 네. 그런 건 구속 안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아니 결정이 나서 인용이 되면 아니, 나서도 할수 있죠. 파면인데 또 다른 차원의 어쨌든 문제고. 뭐든요. 그러니까 대선판에 개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게 저게 도움이 되냐?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선거 해보나 마나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카드는 유승민 후보라고 봅니다만 이게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면 유승민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래비가 나와도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 선거로 가고 싶은데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면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만약- 되겠어요? 안 돼요. 뭐 지적하신 것 중에 최강희 후보가 는다라는 지적은 그것만? 100% 맞는 말씀이고 그것만. 이제 근데 탄핵 심판이 만약 인용이 됐다. 그래 파면이 됐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서 집회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누구를 지지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아주 뭐 망하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말려야죠. 당 차원에서 이제 안 말릴 말리실 것이다. 분도 있잖아요. 제발 참으시라고 그 말려야죠. 튼히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존 투쟁에 국민의힘은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컨대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엄호할 거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 늪에 빠져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유승민 후보나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은 그거 그만하라라고 내부 싸움 하다가 막상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는 거는 뒷전이 될 거예요. 참, 예, 그거는 뭐 하여튼 결정 나면 봅시다. 예. 네네네. 번옥스러운 이야기. 예. 대통령실도 즉각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관저로 불렀습니다. 또다시 관저 정치로 지지 세력을 뭉치게 하려는 건지 우려가 커집니다. 또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를 규탄하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은 국회 앞에서 삭발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함을 그것을 막아주신다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밤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여야의 장외 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이 아니라 길게 합시다. 예, 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해야죠. 20대 국회에서 이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 민주당에선 약 30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소름. 비명계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내 통합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행보가 거짓말이고 쇼였느냐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발언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고. 왜냐하면 지난 2023년이거든요. 2월에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고 9월에 2차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 이렇게 막 큰 소리 막 쳐놓고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기 체포동의안 그 표결이 다가오니까 부결시켜 달라고 페이스북에 쓴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때 검찰하고 또 짰다면서 비명계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유튜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부겸, 김경수 또 김동연 지사 이분들 쭉 만나고 다니고 얼마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실수한 거다. 그냥 무심결에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발언했다는 게 하나이고 하나는 의도설 두 가지가 실수설과 의도설이 있는데 의도설 중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트롤링.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감정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게 트롤링이라고 하면 하나는 프레이밍이죠. 이 프레이밍은 뭐냐면 3월 26일 날 2심 재판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유죄 났다고 해서 만약에 어떻게 광분하는 세력이 나오면 그럼 법원하고 결탁하거나 검찰하고 결탁한 세력으로 미리 찍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깔았다. 그러니까 트롤링이냐 프레이밍이냐 두 가지 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뭐와 상관없이 저는 선거에 아무 도움 안 된다 저 얘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합정보 해왔던 것에 비추고. 근데 이재명 대표 보면 저는 지도자로서 이 양반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어떠세요? 영화 대부 3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그죠. 미워하면 네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 후보는 이재명을 너무 미워하는데 올인하지 마세요. 본인 판단들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해리스가 이 나라를 위해서 트럼프는 안 됩니다. 저 파시스트입니다. 안 됩니다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박살나 그랬잖아요. 누가 안 된다라는 캠페인 갖고 이길 생각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가지고 뭐 사람들 설득하는 거 안 먹혀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재명은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뭐 100% 동감합니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한 사람인지는 지속적으로 상기는 시키는. 저는 전략을 좀 다르게 쓰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트럼프가 왜 압도적으로 이기느냐라고 하면 주목을 자기한테로 끌고 가는 힘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자기한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머무르게 하는 힘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전체 국민을 주도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제도 그렇고 무슨 뭐 KMB다도 꺼내놓으면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다, 한쪽에는 뭐 택도 없는 소리다, 막 공격을 하는데 결국 던진 사람은 그 사람의 아젠다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다 말리고 있다니까. 아니, 그건 말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선거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국민들이 지금 특히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이 치고 나갈 이슈는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정치학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이제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논리와 팩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던진 아젠다를 가지고 그 안에서 찬반 논쟁하면 못 이겨요. 전략을 바꿔야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난 4일 트럼프 측근 2기 미 의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파나마 운하도 사실상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실제 매긴 관세율은 평균 0.79%에 불과합니다. 이걸 통해 미국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는 뭘 요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한국 콕 집은 트럼프 청구서 곧 날아올까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전 세계 어떤 화제가 되게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그리고 옆에 이제 벤스까지 해가지고 정상회담 화제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던 정상회담은 전혀 다른 아주 진짜 무슨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그런 느낌의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모욕 외교다 뭐 이런 평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약자 입장이잖아요. 네. 미국하고 놓고 보면 약자 입장이니까 젤렌스키를 동정하고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도 침략을 당해봤으니까.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별종이냐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처럼 패권국은 이제는 포기했다고 네. 치더라도 그중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정권 교체까지 암시하며 압박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진 행태만 가지고 오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청구서를 주긴 주겠죠. 근데 큰 틀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 방위비를 어떻게 할 거냐, 반도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만 접근해가면 안 되고 우리가 보다 더 큰 틀의 트럼프에 대한 관점, 전략적인 분명한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 저도 뭐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그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앞으로 남은 일이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에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 부시 이 사람들 상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는 젤렌스키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정 부분 뭐 이제 얘기 나온 게 있는데 동정심은 가는데 트럼프는 이수 말씀대로 이 사람한테는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 미국의 실리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실리, 돈 이거를 철저히 생각하면서 트럼프를 상대해야 된다. 이번에도 젤렌스키 아주 나이스하게 외교적으로 막 참아가면서 모욕을 감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젤렌스키가 할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 전쟁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젤렌스키도 스스로 그날 자기 입으로 우리 미국이 안 도와주면 사흘도 못 버틴다 이 말 했거든요. 을로 그냥 간 거예요. 미국은 막강한 갑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은 굉장히 냉엄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는 외교의 틀에서 풀어야죠. 외교는. 근데 젤렌스키가 그날 보면 영어도 직접 막 하고요. 뭐 통역을 쓸 수 있는데도 본인이 하는 영어는 이건 외교관의 영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을로 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벤스가 도발적으로 끼어드니까 당신이 말하는 외교 도대체 무슨 외교냐 이렇게 막 도발적으로 싸우고 이런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저런 정상회담을 저런 식으로 끝내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구도를 놓고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체 판을 읽고 어떤 경륜과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지는 굉장히 한 나라의 운명이 중요하다는 걸 세상 확인시켜주는 거긴 하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 어쨌든 북핵 협상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워낙 뭐 이제 그전에도 뭐 이제 브로맨스다 뭐 내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약간 뭐 패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든지 너무 지레짐작하고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 본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때로는 숫자 같은 거 일부러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평생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라서 일단 세게 후려치고 그 뒤에 이렇게 좀 이래 조정하면서 자기 이익을 딱 가져가는 약간 이런 데 능한 사람이라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앞서서 마치 트럼프가 하지도 않았는 거를 한국 패싱을 할 거다. 김정은하고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가
지난 2018년, 19년 이때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그 멀리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노딜로 끝났잖아요. 그 트럼프는 자기가 세상에서 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노딜로 끝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당신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하고 한미 공조를 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당신한테 왜 유리하고 미국한테 어떤 이익이다. 이거를 설득하는 게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패싱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내일이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좀 우려스럽기는 하죠. 그 기자 두 사람이 부부인데 트럼프 4년, 일기 4년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더 디바이더예요. 분열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이제 퇴임한 이후에 트럼프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책 말미에 가보면 이런 얘기. 그 트럼프 사무실 뒤에 사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은 만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김정은과의 뭔가로 관계를 푸는 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게 이제 노벨상과 관련시켜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좀 전망하시는 분들은 5월 9일 날이 러시아 전성일이거든요. 네. 그날 트럼프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 김정은이 만약에 러시아를 방문하면 거기서 잠깐이라도 3자 회동이나 양자 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급무사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레이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자기는 공을 여러 개로 굴린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뛰어요. 지금도 보면 판을 벌리는 거 보면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하잖아요. 네. 근데 조리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게 결실을 맺을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판을 여러 개 수를 놓는 것 중에 하나로 북한하고의 관계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뉴욕 출신인데요. 뉴욕이나 뭐 시카고에서 마피아들이 이렇게 구역 인정하듯이 보면 강자를 인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구역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뭐 푸틴, 세력권, 시진핑, 김정은 이런 강자들한테 김정은 거기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미국은 세계 1등을 해야 되고 강자들하고는 평화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 실리를 취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 시진핑이 뭐 독재자고 뭐고 이건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안 중요한 거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 난 다음에는 중국 견제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다 중국 견제할 카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해관계가 푸틴하고 트럼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푸틴은 서방 쪽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상당 부분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동쪽에서는 북한하고 한반도 이 라인, 일본까지 여기 이제 가스라인,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동의하면 남북하고 일본까지 이 파이프라인, 가스라인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 축이 중국을 포위하는 데 역할을 해주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푸틴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급하게 사실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정신을 차리고 저는 해나가면 우리한테 이게 판이 흔들리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